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달 말부터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0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대규모 머니무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은행권에선 시장 점유율 1위 수성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역대 최대 규모 수주에 이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연매출 4조 돌파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생물보안법 수혜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거침없는 질주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 달 새 주가가 2배 이상 오른 펩트론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창업주이자 최대 주주인 최우일 대표가 최근 호재에 힘입어 책임 경영을 하기보단 본인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축은행들의 수신금리 하락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연말 만기가 돌아오는 예적금 상환자금을 이미 확보한 저축은행들이 4%대 예금 상품을 걷어들이는 등 예금 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이번 달 말부터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0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대규모 머니무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권에서는 기존 시장 점유율 1위 수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 이른바 연금 갈아타기가 시작됩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는 가입자가 기존 금융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꿀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물 이전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등 동일한 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당국은 실물 이전 서비스를 통해 상품 해지 비용 등 부담을 낮추고 업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400조 878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권별 퇴직연금 시장 점유율을 보면 1위는 은행으로 시장 점유율 51%, 증권사 22.7%, 생명보험사 20.5% 순입니다. 시장에서는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연금 투자자가 늘고 있어 내년 시장 규모가 5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한 은행권은 점유율 1위 수성해 증권사와 보험사는 신규 시장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4대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144조 2,451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1조 원 이상 늘었고 역대 최대 증가치입니다. 적립금 규모로 보면 신한은행이 42조 7,010억 원으로 가장 많고 KB국민은행 39조 5,015억 원, 하나은행 37조 78억 원, 우리은행 25조 348억 원 순입니다. 은행권에서는 퇴직연금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와 동시에 대규모 머니무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고객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연금 다이렉트 마케팅팀 신설, 하나은행은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확대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퇴직연금 1:1 자산관리 상담사 서비스와 세미나 시행, 신한은행은 연금 라운지 채널을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별 퇴직연금 ETF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서며 상품 라인업 보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어제 역대 최대인 1조 7천억 원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을 수주하며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 최초로 연매출 4조 원 달성도 무난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1,871억 원을 거뒀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14.8% 늘며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입니다. 영업이익은 3,38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29%가량 늘었습니다. 내년 4월 가동을 목표로 건립하는 5공장 관련 인건비가 늘며 영업이익은 소폭 줄 것이란 예측이 있었지만 영업이익 역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 최초로 연매출 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처음 4조 원대 연매출을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 오늘 발표된 3분기 실적 발표로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최근 수주가 확대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위탁 개발 생산 왕자 굳히기에 돌입.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장 증설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5공장을 완공할 경우 18만 리터 규모에서 78만 4천 리터까지 생산 능력이 늘게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 8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의 수혜를 누릴 거라는 기대도 더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고성장을 이룰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와 산하기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기업과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2032년까지 유예기간이 있지만 중국 기업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수주가 늘며 반사이익을 누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 미국 일라이릴리와 손을 잡으면서 주가가 한 달 만에 2배가 오른 곳이 있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바이오주 가운데 하나죠. 펩트론인데요. 창업주이자 최대 주주인 최호일 대표가 이 같은 호재에 힘입어 책임 경영을 하기보단 본인 주머니 채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 투자에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펩트론, 지난달 23일만 해도 주가가 53,2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약 한 달 만에 100% 급등했습니다. 이달 17일 104,500원 신고가를 찍었다가 전일 종가 92,9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요즘 투자 열기가 가장 뜨거운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펩트론은 전일 퇴근 시간 무렵 주주 배정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정정 공시했습니다. 주요 정정 사항은 최대 주주의 시간 외 대량 매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대 주주인 최호일 씨는 보통주 17만 3천 주를 블록딜로 처분해 유상증자 참여를 위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주당 처분 가격은 8만 9,770원으로 총 확보한 자금은 155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다음 달 이뤄질 유상증자에서 최 대표가 인수할 신주는 10만 7,504주로 블록딜 물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뿐더러 1차 발행가액 기준으로 필요 청약 자금은 약 39억 원에 그칩니다. 최 대표가 블록딜을 통해 확보한 155억 원은 최 대표가 유증 참여에 사용할 예정 비용인 39억 원의 4배에 달합니다.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홀로 주머니에 챙길 수 있는 셈입니다. 유증이 완료될 경우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8.37%에서 7.14%로 낮아집니다. 경영권이 불안한 수준으로 너무 낮은 수치인데요. 이에 금융감독원도 블록딜로 인한 지분율 하락이 적대적 기업 인수 등으로 이어질 경우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투자자 유의사항에 공시해 놓았습니다. 다만 최 대표에게는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적대적 기업 인수 및 합병으로 인해 임기 중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금 누계액의 20배를 퇴직 보상액으로 지급한다는 황금 낙하산 조항입니다. 아울러 적대적 M&A를 통한 이사의 해임 결의는 출석 주주의 80%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75%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초다수 결의제 조항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위 같은 비정상적인 주주권 제한은 현재 밸류업 기조에 맞지 않는 사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황금 낙하산과 초다수 결의제는 지배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악용될 여지가 다분한데요. 더불어 최대 주주의 블록딜과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펩트론의 주가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시점에 결정되었다는 점도 주주들의 분노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통상적으로 최대 주주의 매도와 유증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안입니다. 저축은행들의 수신 금리 하락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연말 만기가 돌아오는 예적금 상환자금을 이미 확보한 저축은행들이 4%대 예금 상품을 걷어들이는 등 예금 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김도화 기자입니다. 오늘 기준 저축은행들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3.65%. 지난 3일 연 3.71%였던 평균 금리가 20일 만에 0.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4%대 예금 상품을 취급하던 저축은행도 지난 1일 기준 11곳에 달했지만 불과 3주 만에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달 초 연 4.3%를 기록했던 저축은행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오늘 기준 3.95% 수준에 그쳤습니다. 연말 예적금 만기 도래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를 마친 저축은행들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맞춰 예금 금리를 낮추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4분기 때 이제 만기 도래 자금, 대비 자금으로 좀 쌓아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10월도 갔고 11월, 12월 이렇게 봐도 뭐 크게 이제 무리 없다고 판단을 했겠죠. 저축은행 수신은 지난 8월 말 기준 100조 9,568억 원으로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고금리 시기 이자 비용이 늘고 연체율이 급등하자 건전성 관리를 위해 영업을 대폭 축소하면서 수신고가 100조 원 아래로 쪼그라들었지만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연말 예적금 만기 도래분과 대출 영업에 대비해 단기간 수신고 확보에 나섰던 겁니다. 금리 인하기에 진입하면서 저축은행권 수신금리도 계속해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주문에 따라 대출금리는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 예적금 금리는 낮아지고 있지만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탓에 예대금리차 확대에 따른 이자 장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 3분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인공지능 메모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SK하이닉스의 성장이 가팔라지는 모습인데요. 처음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7조 원대 안팎. 한 달 사이 증권가의 눈높이가 1조 원이나 넘게 높아졌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역대급 실적입니다. 어닝쇼크 수준의 성적표를 받은 삼성전자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디바이스 부문 예상치는 5조 4천억 원 수준입니다. 실적 희비를 가를 핵심 키워드는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초거대 AI 경쟁에 고성능의 컴퓨팅이 필수 조건으로 부상하며 고용량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된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39억 달러 규모인 HBM 시장 규모가 2026년 3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최대 수요처인 엔비디아에 물량 대부분을 공급하며 HBM 독주 체제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 HBM 5세대인 HBM3 8단을 업계 최초로 납품한 데 이어 최근 12단 제품도 연내 공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출시하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독점 납품도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의 납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유통기업들이 꾸준히 나눔의 온기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걷기 행사를 열어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에게 기업과 제품이 자연스럽게 노출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소비자,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상생을 향한 기부바람이 불고 있는 유통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서 나눔의 정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대상그룹은 오늘 서울 종로구 본사광장에서 사랑나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이번 바자회는 과거와 달리 제로 캠페인 파트너 농가,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사회적 기업이 다수 참여했습니다.
대상의 대표 브랜드 제품뿐만 아니라 대상그룹과 일사일촌을 맺은 경기도 양주시 비암리 마을에서 재배된 신선한 농산물이 마련됐고, 특히 대상이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함께 만든 상생협력 보증인 푸드마크 인증 제품들도 선보였습니다. 이날 벌어들인 수익금과 잔여 물품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 푸드뱅크 등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의 가계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와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자 마련된 행사입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대상의 핵심 가치인 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함과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소비자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고 기부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기업도 있습니다. KGC 인삼공사는 지난 19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정관장 놀건 놀자 건강걷기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서울시 후원으로 이뤄진 이번 행사에선 걷기뿐 아니라 브랜드 체험존, 포토존 등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모인 3천여 명의 참가비 전액은 서울시 체육회를 통해 유소년 체육 꿈나무를 위한 진흥기금에 기부됩니다. 이외에도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는 치킨대학 착한기부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총 2만여 마리의 치킨을 기부했고, 농심은 결식 아동들에게 식품을 지원하고 백혈병 소아암 완화를 돕는 백산수 한정판을 출시해 매출액 일부를 기부한다는 계획입니다. 유통가의 상생과 나눔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유통업체들의 기부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공급 과잉 상황 속에서도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규 취항지와 지방발 해외 노선을 늘리고 기단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LCC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한 발 앞서 시장 선점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LCC 업계가 공급 과잉 상태에서도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여객 수요는 거의 회복됐지만 국내에만 9개의 LCC가 경쟁하며 공급이 좀 더 많은 상황. 그럼에도 LCC 업계가 하늘길을 넓히고 기단을 확대하는 것은 늘어나는 미래 수요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LCC 업계번으로 프로모션이나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는 누구나 다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광지를 뚫어야 되는 거죠. 실제 새로 신규 시장을 뚫으면은 LCC 항공사가 독점이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항공정보 포털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 국제선 여객수 4,495만여 명 중 절반 이상이 LCC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이용객 수가 약 600만 명 늘었습니다. LCC들은 지방발 해외 노선과 새로운 노선을 도입하고 수요가 많은 일본행 운항 횟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동계 시즌이 시작하는 오는 27일부터 부산발 노선 확대에 나섰습니다. 대만 타오위안행 취항을 시작으로 12월 중후반부터 부산발 오키나와행, 구마모토행, 치앙마이행 취항을 시작합니다. 진에어는 이번 동계 시즌부터 인천발 클락행, 비엔티안행을 주 7회 일정으로 재운항합니다. 일본 겨울여행 명소인 삿포로 노선은 주 13회 운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에어부산은 오는 30일 부산발 발리행 노선을 신규 취항하고 다음 달 13일부터 4년 9개월 만에 부산발 홍콩 노선을 재운항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로 기단을 확대하는 LCC도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보잉의 최신 기종 B7378 12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 7대, 내후년 5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등 총 27대의 항공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건설사들이 미래 먹거리인 신사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주택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건설 사업을 줄이고 잘 되는 신사업은 키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이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IS동선은 2차전지 재활용 자회사인 ISTMC와 ISBM솔루션을 합병해 통합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양사가 보유한 2차전지 재활용 기술력과 노하우를 결합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택 경기가 수도권에 비해 더 좋지 않은 영남권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IS동선은 건설 사업을 축소하는 전략을 짰습니다. 대신 잘 되는 신사업을 키워 자금을 확보한 뒤 향후 건설업황 회복기에 투입한다는 전략입니다. SK 에코플랜트와 GS건설도 조직 개편과 자회사 지분 매각에 나서며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고 있습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최근 반도체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하이테크 사업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그간 반도체 공장을 지어왔는데 앞으로는 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는 겁니다. 올해 말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인 SM코어와 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가 자회사로 편입되는데 향후 구체적인 사업 전략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GS건설은 GS이니마와 GS엘리베이터 매각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주력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며 적자 자회사에 추가로 자금 출자를 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된 겁니다. GS이니마가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가치는 최소 1조 6천억 원.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때 팔아 현금을 확보하자는 전략입니다.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한 GS엘리베이터는 최근 제네시스 PE의 지분 55%를 매각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판매 대금 미정산 문제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 위메프가 매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법정관리인은 티메프 회생 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이와이 한영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달라고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매각은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인수 예정자를 선정해놓고 공개 경쟁 입찰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이와이 한영은 이번 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티메프 인수 희망자를 물색해 인수 의향서를 받고 선정한 업체에 다음 달 11일부터 22일 실사 기간을 주게 됩니다. 이후 해당 업체의 인수 조건 제안을 받아 오는 12월 11일 투자 계약을 체결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하게 됩니다. 티메프는 법원에 1조 3천억 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한 5만 5천여 명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채권자 수는 티몬 2만 438명, 위메프 3만 4천 명입니다. 티메프의 회생 절차와 관련해 채권자들은 사측이 제출한 피해 금액이 맞는지 이달 24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한영 회계법인이 다음 달 29일까지 두 회사의 계속 기업 가치, 청산 가치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크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티메프는 오는 12월 27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 서남권에서 동부권을 잇는 양 68km 지상철도 구간이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의 선로는 제2의 연트럴파크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철도 지상 구간은 6개 노선으로 15개 자치구에 걸쳐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과 진동 문제, 중심지와 생활권 단절, 주변 지역 노후화 등의 부작용 탓에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전락했다고 시는 지하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는 시내 지상철도 구간의 94%인 67.6km에 달하는 선로를 지하화해 지상에는 연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녹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하화 사업비는 총 25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됐는데 공사체를 발행해 우선 조달하고 면적 104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역사 부지를 매각해 업무 상업, 문화시설로 개발해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보관입니다. 지상 서울역이나 용산역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면서 고밀 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역사 상부공간 개발 이익은 3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습니다. 개발 이익만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는 선도 사업지 선적을 위해 이번 계획을 국토부에 제안하는 한편 2028년 공사에 착수해 2032년까지 지하화를 완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